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1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가 됐는데 이번 화재로 소방대원 3명이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냉동 창고에서의 화재, 그런데 이제 진화는 됐지만 소방관들이 안전장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3명이나 숨졌습니다. 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물류창고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그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건물보다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소방대원분들이 당연히 그 보호장구라든지 산소호흡기 다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넓다 보니까 재발을 해서 불이 다시 확산되는 경우에 사실 소방대원도 거기서 길을 찾지 못한다거나 네. 그런 어떤 원활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암흑천지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더군다나 이분들이 방화복이라든지 호흡기 이런 게 20kg 이상입니다. 그걸 착용하고 활동하게 되면 그 산소의 소비량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불길이 중간에 다시 한번 확산된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물류 창고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웬만한 화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한? 화재 현장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네. 재발을 하는 경우가. 특히나 이런 물류창고 중에서도 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가연 물질이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오히려 재발할 가능성도 더 높고 됐을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폼을 좀 많이 썼다고 하는데 예. 이게 좀 많이 위험한가요? 예, 단열재로 주로 많이 쓰는 건데요. 네. 단열 성능은 물론 좋지만 그것이 연소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일산화탄소나 그런 독성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거고요. 많은 사망 원인 중에 거의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냉동 창고의 특성상 그걸 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거기서 네. 불이 났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화재에 취약한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취약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감지 설비라든지 소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비가 되어 있지만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심지어 소화기 이런 감지 설비까지 다 되어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작동할 수가 근본적으로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가 나면 자력으로 소화하거나 소방대원에 의한 그런 화재 진압 이외에는 사실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일선에서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건물, 네. 이미 완공이 끝난 건물 말고 네. 이렇게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갈 때는 심리적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어떤 준비라고 보통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 공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를 것은 없고요. 일반 화재랑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어떤 이게 공사 중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심적 부담은 당연히 더 큰 것도 사실일 거고요. 특히 이런 공장이나 이런 창고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천이나 이번 평택이나 이런 공단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창고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소방대원들의 이 위험도라든지요, 그 업무의 과중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화재수사본부가 건물의 안전진단을 마치는 대로 합동감식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아직 공사가 시작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원인을 알아야 또 이러한 그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아마도 이제 합동 감식을 하게 되면 발화점이 어디 있는지 1층이다라고 이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발화점이 어딘지 그다음에 발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네. 또 하나는 평상시에 이것이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미흡하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미흡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그런 그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공하는 업체에 네.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를 보니까 지금 한 달가량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아서 공사 기간이 조금은 늦어졌다. 예,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락 사고가 있어서 공사 그 기간이 이제 연장이 되고
그렇지만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압감이 있을 수 있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아주 그 마음이 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공사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또 철야 작업까지 해야 되는 아마 이 당시도 네.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이 안전관리가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면 안전관리가 소홀해졌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네. 이제 공사 공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늦어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래서 압박감이 있었을 열심히 거고요. 또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있었을 건데 예.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등등 관련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부분이 뭐 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공사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는 화재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초기 중기에는. 예, 왜냐하면 거기 가연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작업 자체의 성격도 습식 작업이나 불연제를 취급하는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도 아주 낮고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은 화재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화재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 감독의 소홀 부분 역시도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점검도 했다라고는 하는데 아마 마무리 단계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도 봐야 되겠지만 특히 화재 안전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게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지금 물류창고 화재가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가장 큰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화재에서 유독가스가 나오긴 하는 건 사실이지만 특히 이런 물류창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건물의 가장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단열재가 어느 건물보다도 많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일반 건물 같은 데서도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대피하는 겁니다. 예,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특히 이런 공사 현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화재가 난 거를 가능한 빨리만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하고 가능한 빨리 대피만 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공사 현장 같은 데도 사실은 비상 그 장치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알리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그렇군요. 예. 근데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러웠던 것이 보통 이제 비상 탈출로를 네. 표시하게 돼 있는 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공사 현장에 그 표시는 나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화기, 그다음에 비상 그 소화 장치요, 간이 소화 장치, 비상 경보 장치, 그다음에 피난 유도선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 그 완공된 건물은 피난구 유도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출구를 비상구 표시도 안내하는 있고. 예, 네. 돼 있고요. 그렇지만 공사 중에는 그런 게 돼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도선이라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따라서 화재 시나 큰 사고가 터지면 요로 이렇게 대피하시오라고 하는 유도선 같은 것을 두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 것이 잘 돼 있는지 돼 이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되죠. 알겠습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이제 쿠팡의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서 반년 만에 비슷한 얘기가 재현이 됐습니다. 재현됐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유. 계속해서 재발하는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관련 제도라든지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안전기본법이라든지 관련 소방법에서 일정 부분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네. 그것이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공기에 쫓기면서 뭐 그런 어떤 중압감이라든지 또 어떤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소방대원들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네. 약간 큰 화재 아니면 물류센터 화재 이런 데 들어가게 될 때는 네. 매뉴얼이
있겠죠. 네. 물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그 화재 진압을 하거나 인명 탐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그 화재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몇 가지의 매뉴얼로 해결되기가 사실은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참고가 되고 그게 중요한 기준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네. 그것을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지금 어떤 제도도 있냐면 이런 대규모 그 화재 사고나 재난 사고가 터지게 되면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보통 이제 소방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소방서장급인데요. 네. 이분들이 많은 경험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종류의 화재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혼자 결정 내리기도 소방서장이라면 과연 우리 직원들을 저 현장에 들여보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죠. 또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는 그런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유사시에 대형 사고가 터지면 급히 불러서 거기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들어갈지 말지 어떻게 환희에 진압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지금도 그런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된다라고 하면 소방관분들의 어떤 그 중압감도 조금은 다소 덜어드릴 수 있고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마 소방대원분들도 직접 들어가서 네. 안에서 다양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예. 특히 이번에 돌아가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베테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못 빠져나오신 그건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맞는 행동 요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입만 집어넣는다거나 고참만 집어넣거나 베테랑만 이건 아니거든요. 네. 항상 이런 거를 투입을 할 때는 쉽게 말해서 베테랑급 그다음에 뭐 중간 초보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건 아주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베테랑이었어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생길 그렇죠. 수밖에 암만 없다. 베테랑 소방관도 그 위급한 그 위중한 상황에서는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네. 로봇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슷한 참사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사고 때마다 뭐 당국에선 계속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 뭐 네. 대책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이런 참사가 더 이상은 안 생길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요. 이렇게 그 위험한 현장에는 소방대원을 진입시키는 것보다는 사전에 로봇이나 소형 드론이나 이런 것을 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초보 단계고요. 실험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현장 역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 그 안전관리자에게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어떠한 공사 현장이든 가장 그 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건축주죠. 그 다음이 이제 그 원청 업체죠. 이분들이 이제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화재 감시자라든지 이분들에게도 거기에 준하는 심지어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주는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평택시 청보급에서 발생했던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용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